영국 런던 한복판에 자리한 런던 대학교의 어느 낡은 복도입니다. 수많은 젊은 지성들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죠. 그런데 이 평범한 복도 한 구석에는 아주 기괴하고 서늘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로 덮인 그 상자 안에는 한 늙은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색이 바랜 오래된 셔츠와 검은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쥐고 챙이 넓은 밀짚 모자를 쓴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죠. 학생들은 그 앞을 지나며 그저 학교를 상징하는 정교한 마네킹이거니 생각합니다. 조금 솜씨가 좋은 조각가가 만든 밀랍 인형일 거라고 지레짐작하고는 무심코 지나쳐버리죠.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유리 상자 안에 꼿꼿하게 앉아있는 것은 가짜 인형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년 전에 숨을 거둔 진짜 사람의 시신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살점은 사라지고 뼈만 남았지만 말입니다. 철사로 뼈마디를 정교하게 엮어 옷을 입혀놓은 진짜 유골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전시물이 무덤이 아닌 대학 복도에 놓여있는 것일까요? 어떤 무서운 저주라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지독한 복수심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바로 이 기묘하고도 섬뜩한 상자의 주인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이성을 가졌지만 그 누구보다 뜨겁게 인간을 사랑했던 지독한 괴짜 철학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천재, 제러미 벤담의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748년의 영국 런던입니다. 어느 부유하고 명망 높은 변호사 가문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제러미 벤담. 그의 아버지는 아주 야심이 넘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영국 최고의 법관이 되어 가문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간절히 바랐죠. 그래서 벤담이 걸음마를 떼기도 전부터 지독하리만치 엄격한 영재 교육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벤담은 겨우 3살의 나이에 두꺼운 영국의 역사책을 줄줄 읽어내려갔습니다. 4살이 되었을 때는 라틴어와 프랑스어 문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죠. 7살에는 성인들도 어려워하는 철학 논문을 읽으며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런던 사교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이 내린 신동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벤담은 겨우 12살이라는 믿기지 않는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교 여왕식당에 입학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생이 서울대학교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한 것이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아버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아들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천재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린 벤담의 마음속은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대학 교정에는 같이 뛰어놀 또래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자신보다 덩치가 2배는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어른들 사이에서 작고 왜소했던 12살 소녀는 지독한 소외감과 외로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학생들의 눈을 피해 도서관 구석에 숨어 책만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숨막히는 억압과 차가운 대학 생활은 소년의 성격을 극도로 내성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평생토록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어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 외롭고 우울한 천재 소년의 눈에 비친 세상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특히 그가 공부해야 했던 영국의 법과 제도는 끔찍할 정도로 잔인하고 엉터리였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은 이른바 피해법전이 지배하던 잔혹한 시대였습니다. 귀족이나 부자들은 사람을 다치게 해도 돈으로 법관을 매수해 쉽게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평민이나 고아들은 달랐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치거나 숲에서 토끼 한 마리를 사냥했다는 이유만으로 광장으로 끌려가 잔인하게 교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린 벤담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분노와 물음표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왜 법은 힘 있는 자들만을 위해 존재할까? 어떻게 하면 이 부조리한 세상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을까? 소녀는 답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고뇌했습니다. 도서관에 수많은 철학책을 뒤적이며 진리를 찾아 헤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벤담은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한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한다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아주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벤담은 이 단순한 사실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완벽한 수학 공식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낡은 전통이나 종교적인 잣대, 지배층의 도덕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대신 오직 하나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딱 한 가지만 질문하자는 것이었죠. 이 결정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줄이는가. 만약 기쁨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크다면 그것은 무조건 선하고 옳은 일입니다. 반대로 특권층 몇 명만 즐겁고 대다수의 백성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뒤흔든 그 유명한 선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의주의 사상의 위대한 출발이었습니다. 벤담의 천재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행복과 고통을 마치 저울에 달듯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른바 쾌락 계산법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은 것입니다. 어떤 쾌락이 얼마나 강렬한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얼마나 확실하게 일어날 것인지를 7가지의 꼼꼼한 기준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겼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수학으로 계산하냐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벤담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혁명을 넘어선 기적이었습니다. 왕의 기분이나 귀족들의 탐욕에 따라 사람의 목숨이 오가던 시대에 모든 사람의 행복을 1인당 똑같은 1점으로 계산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가난한 거지의 행복도 1점, 권력이 높은 귀족의 행복도 1점, 심지어 국왕의 행복조차도 똑같이 1점이라는 무시무시한 평등 선언이었습니다. 이 계산법 앞에서는 신분도, 재산도,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벤담은 책상머리에 앉아 펜대만 굴리는 한가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공의주의의 원칙으로 세상을 실질적으로 개조하고 싶어한 불꽃 같은 실천가였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시선이 닿은 곳은 당시 영국의 끔찍한 감옥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감옥은 인간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방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죄수들을 짐승처럼 쑤셔 넣었습니다. 오물과 쥐떼가 들끓는 곳에서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죠. 죄가 입증되지 않은 미결수나 가벼운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도 병에 걸려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간수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밥조차 주지 않았고 죄수들은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벤담은 이 끔찍한 참상을 보고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비록 죄를 지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런 무의미하고 끔찍한 고통을 받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고통을 늘리는 일이었으니까요. 감옥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곳이 아니라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쓸모있게 고쳐내야 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재산 그리고 인생을 통째로 걸고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감옥, 파놉티콘의 탄생입니다. 파놉티콘은 모두를 의미하는 판과 본다는 의미의 옵티콘이 합쳐진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본다는 뜻이죠. 건축의 구조는 아주 독창적이면서도 기묘했습니다. 건물 중앙에 간수가 머무는 아주 높은 감시탑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탑을 둥글게 둘러싸는 원형 건물에 죄수들의 방을 촘촘하게 배치하죠. 핵심은 빛과 어둠의 절묘한 마술이었습니다. 죄수들의 방은 바깥쪽에서 빛이 환하게 들어오도록 창문을 뚫어 항상 밝게 유지합니다. 반면 중앙의 감시탑은 짙은 어둠 속에 감추어져 간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설계했습니다. 간수는 탑 안에서 모든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수들은 간수가 지금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지 아닌지 절대 알 수가 없죠. 현대인인 우리가 듣기에는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끔찍한 감시사회처럼 느껴집니다. 손막히는 빅브라더의 통제처럼 보이죠. 하지만 벤담의 진짜 의도는 누군가를 억압하고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간수만으로 감옥을 아주 안전하고 평화롭게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간수가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그 느낌만으로도 죄수들은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착한 행동을 하게 될 테니까요. 서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간수를 공격하는 일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절약된 막대한 비용으로 벤담은 감옥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난방을 해주려 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직업 교육까지 시켜주려 했죠. 아니면 채찍질이나 쇠사슬 대신 보이지 않는 시선을 통해 죄수들을 안전하게 교화시켜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려는 따뜻하고도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감옥을 짓기 위해 벤담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자 자신이 물려받은 전 재산을 털어 감옥을 지을 거대한 땅부터 사들였습니다. 최고의 건축가들을 모아 수백 장의 설계도를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영국 의회와 장관들을 찾아다니며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간절하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영국 정부와 귀족들은 말로만 벤담의 아이디어를 칭찬할 뿐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차일피일 예산 집행을 미루며 그를 철저하게 기만했죠. 정치인들에게 감옥에 갇힌 가난한 범죄자들의 인권 따위는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돈을 쓴다는 것 자체를 아까워했습니다. 결국 20년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영국 정부는 파노티콘 건설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시켜버립니다. 벤담은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허공에 날리고 막대한 빚뒤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에너지를 바친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며 깊은 우울증에 빠졌지요. 완벽한 이성으로 세상을 설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천재의 너무나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치며 억울해했을까요? 세상의 무지와 탐욕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하지만 위대한 철학자는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대지만은 않았습니다. 파놉티콘의 참담한 실패는 오히려 그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지배하는 썩어빠진 정부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감옥의 좁은 담장을 넘어 더 크고 더 넓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18세기와 19세기의 영국은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여성은 투표권은커녕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조차 가질 수 없는 남성의 부속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벤담은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당당하게 여성 참정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성애가 사형으로 다스려지던 공포의 시대에 그는 동성애가 그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는 상호 합의된 행동이므로 국가가 개입해 처벌할 이유가 없다는 파격적인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발표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아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두어야만 했죠. 그러나 벤담이 남긴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시선은 바로 말 못하는 동물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동물을 그저 움직이는 고깃덩어리나 짐을 나르는 기계쯤으로 여겼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때리고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죠. 하지만 벤담은 이런 오만한 인간들을 향해 역사에 남을 위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말이나 개가 인간보다 지능이 낮다고 해서 그들을 학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동물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아닙니다. 그 동물들이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는가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하고 유일한 질문은 오직 하나. 그들도 우리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물도 매를 맞으면 아파하고 굶주리면 고통을 느낀다면 그 동물의 고통 역시 인간의 고통과 똑같은 무게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평소 동물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에게 존경하는 목사님의 이름을 붙여주며 가족처럼 아꼈죠. 수학자처럼 냉정하게 세상을 수치로 계산하려던 벤담이었지만 그 계산의 가장 밑바닥에는 항상 세상의 약자들을 향한 뜨겁고 깊은 연민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야속한 세월이 흘러 1832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한평생을 외롭게 싸워온 위대한 노철학자도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84살의 벤담은 조용히 자신의 가장 친한 의사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 아주 충격적이고 기괴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숨을 거두면 내 시신을 땅에 묻지 말게. 내 몸을 곧바로 해부학 교실로 보내어 의대생들이 질병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게 허락해주게. 그리고 내 몸을 갈기갈기 해부하는 과정을 배학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게다. 당시 사람들에게 시신 해부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금기였습니다. 죽은 후에도 몸이 온전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종교적 믿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해부는 오직 연쇄살인마나 사형수들에게만 내려지는 가장 수치스러운 마지막 형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의대생들이 해부할 시신을 구하지 못해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훔치는 도굴꾼들이 기승을 부리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철학자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칼날 아래에 던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벤담은 사람들이 시신과 죽음에 대해 맹목적이고 쓸데없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에 의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살아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병에 걸려 고통받고 죽어가는 현실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유명하고 존경받는 자신이 앞장서서 시신을 기증한다면 사람들의 미신이 깨지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해부가 완전히 끝난 뒤의 일까지 철저하고 소름 돋게 계획해두었습니다. 해부하고 남은 내장과 살은 버리고 내 뼈를 조심스럽게 모아 철사로 다시 조립하게. 그리고 그 뼈다귀 위에 내가 평소에 즐겨 입던 낡은 검은 코트를 입히고 지팡이를 쥐어주게. 내 진짜 머리통은 방부 처리를 해서 몸통 위에 올려주면 좋겠네. 그렇게 완성된 내 유골을 유리상자에 넣어 대학교 복도에 영원히 전시해주게나. 거창하고 비싼 대리석 동상을 만들어 낭비하지 말고 내 진짜 뼈를 동상처럼 사용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처음 대학교 복도에 나타났던 그 섬뜩한 오토아이 군의 정체입니다. 그의 유언은 정확히 실행되었습니다. 친구였던 의사는 눈물을 머금고 벤담의 시신을 해부하며 학생들에게 해부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머리를 보존하기 위해 미라처럼 방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겨 벤담의 진짜 머리통이 너무나 기괴하고 흉측하게 쪼그라들어 버린 것입니다. 차마 그것을 그대로 전시할 수 없었던 친구는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에게 부탁해 벤담의 평온한 얼굴을 본뜬 밀랍인형 머리를 만들어 뼈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머리통은 상자 바닥, 그의 발밑에 덩그러니 놓아두었죠. 나중에 학생들의 장난으로 이 진짜 머리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금은 진짜 머리는 학교의 비밀금고에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심지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한 남자의 집념. 이것이 바로 자신이 만든 공리주의 사상에 자신의 육신마저 바쳐버린 철학자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벤담의 충격적인 시신 기증 덕분에 영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고 합법적으로 의학 연구에 시신을 기증할 수 있는 해부학 법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의 텅 빈 뼈다귀가 수많은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을 구한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리주의를 아주 차갑고 비정한 숫자 노름이라고 오해합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쯤은 당연하게 여기는 잔인한 사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죠. 하지만 제러미 벤담의 진짜 삶의 궤적을 짚어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가 끊임없이 계산하려 했던 것은 권력자들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최대 다수라는 넓은 울타리 안에는 햇빛조차 들지 않는 감옥에서 죽어가던 가난한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억압받는 여성들이 있었고 이유 없이 채찍질을 당하던 길거리의 개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흩어진 단 1g의 고통이라도 줄여보려고 평생을 바쳐 발버둥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잃었고 평생 독신으로 외롭게 살았으며 마침내 죽어서 자신의 몸뚱이마저 세상의 유익함을 위해 기꺼이 칼날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지금도 런던 대학교 복도 한 구석 유리상자 안에는 벤담이 앉아 있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현대의 젊은 학생들을 텅 빈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죠. 가끔 대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가 열릴 때면 학교 측은 이 벤담의 상자를 회의실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모셔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제러미 벤담, 이사회에 참석하다. 하지만 투표권은 행사하지 않음. 살아 숨쉬는 사람들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있는 200년 전의 유골.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유리상자 너머로 그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내리려는 그 결정은 누군가의 억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있습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오늘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행복을 보태고 있습니까? 가장 차가운 수학자의 머리로 가장 따뜻한 세상을 설계하고자 했던 남자. 자신의 뼈마저 세상을 위한 도구로 써달라던 기괴하고도 숭고한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200년의 시간을 넘어 던지는 이 서늘하고도 묵직한 질문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